자, 오늘은 7장 연관과 그다음에 이 진핵생물에서 유전자 지도 약성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염색체에서 지금 크로싱 오버, 교차가 일어나는 사진이 되겠죠? 이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들. 오늘 주제인 연관에 관련된 연관과 그 교차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그 물리적인 공간이 되겠죠. 이제 이 공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부분에서는 링키지, 즉 연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관들이 연관된 유전자를 교배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유전자가 있죠. 한 2만 개 정도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염색체는 염색체 46개지만 사실 절반 정도가 그 유전자를 다 갖고 있죠. 똑같은 카피를 2개 갖고 있기 때문에 23개 또는 4개의 유전자에 염색체에 그 수만 개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염색체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유전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염색체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그 감수 분열이라든지 유사 분열할 때 옮겨 다니는 그 단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같은 염색체 상에 있는 수많은 유전자들이 같이 옮겨 다닌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유전자들이 같이 이 염색체가 분리될 때 같이 옮겨 다니는 연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 때문에 지난 우리 그 멘델 유전 법칙 중에 두 번째인 독립 유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유전자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멘델의 독립 유전의 법칙을 위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메이슨과 퍼넷이 이제 이 실험을 했었는데요. 2개의 형제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멘델의 그 실험했던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P1, P2가 있고요. 그걸로 교배시켜서 F1을 넣었죠. 그리고 F1을 자가교배시켜서 F2를 넣었는데 그래서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똑같이 실험했는데 그래서 F2에서는 정상적으로 9대 3대 3대 1이 나와야 독립유전의 법칙이 제대로 성립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비율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의 꽃 색깔과 이들의 이 꽃가루 모양을 보세요. 그래서 꽃가루 모양이 이렇게 길쭉한 것과 동그란 게 있어요. 꽃 색깔이 보라색인 것과 붉은색이 있습니다. 각각 왼쪽에 있는 라지 P, 라지 L, 라지 L이 얘가 우성인 형질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와 이 붉은색 꽃은 열성이에요. 그래서 둘을 교배해서 F1을 얻게 되면 라지 P, 스몰 p, 라지 L, 스몰 L 돼서 우성 형질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보라색 꽃과 그다음에 이 길쭉한 꽃가루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자가교배를 시켰어요. 자가교배를 시켰더니 원래 9대 3대 3대 1 정도가 나오려면 240대 80대 80대 27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건 어때요? 296대 19대 27대 85가 나왔어요. 자, 296과 85가 19와 27보다 훨씬 많았는데 잘 보니까 296에 보라색 꽃과 긴 이 꽃가루, 그 다음에 이 85가 나온 것은 붉은 꽃과 둥그런 꽃가루예요. 잘 보니까 이 P1 세대에서 P 세대에서 갖고 있던 보라색 꽃과 길쭉한 또 이 둥근 이 꽃가루와 그다음에 붉은 꽃. 자, 이 부모 세대에 나타났던 그런 형질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게 그래서 이거 뭐가 이상하다 보니까 이 부모 세대가 갖고 있던 이런 형질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 독립유전의 법칙이 위배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훨씬 유전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독립유전하고 분리법칙대로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유전학 공부할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겠지만 사실 아주 많이 복잡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느냐? 당연히 한 염색체상에 존재하게 돼요. 여기 보면 신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신텐이라고 하는 용어는 동일한 염색체 위에 유전자들이 서로 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가 신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텐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관 또는 링크드 or 링키지. 연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또 그 이상의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현상을 얘기해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 예를 들어 100%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이런 것도 연관이지만 어설프게 분리되는 것들도 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대 3대 3대 1에서 벗어난 유전자들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관군이라고 하는 링키지 그룹이라고 하는 걸 뜻하는데요. 야, 연관돼 있다 유전자들이 뭐 크게 적게 다소간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한 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자들은 모두 다 연관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체를 우리가 연관군으로 놓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연관군 몇 개냐, 몇 개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해플로이드 숫자만큼의 연관군이 존재하게 되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22개의 상염색체 연관군이 존재하죠. 거기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X1, 남성은 X1, Y1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23개 또는 24개의 연관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그러면 아까 그 봤던 그림이 있었죠? 감수 제1분열 전기에 나타난 지금 그 키아스마를 형성하는 그런 이 염색체 사진을 봤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 크로싱 오버라고 하는 교차라고 하는 현상하고 이렇게 그 연관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답을 다 알고 있겠죠.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크로싱 오버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차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 염색체 상에 있는 그런 그 대립유전자들의 배열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이 리컴비넌트, 그다음 또 넌 리컴비넌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부모의 P세대에 갖고 있었던 그 유전자의 배열, 이걸 우리가 리컴비넌트라고 합니다. 넌 리컴비넌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교차가 일어나서 유전자 재조합된 것들을 우리가 리컴비넌트라고 하는데 그런 넌 리컴비넌트와 리컴비넌트가 어떻게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느 쪽이 더 많아지는가, 가까우면 어느 쪽이 더 많아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살펴보고요. 자, 제가 아까 9대 3대 3대 1에서 벗어난 것들을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F2에서 그렇게 제대로 잘 분리가 된 독립유전되지 않는 애들을 9대 3대 3대 1에서 그러면 우리가 9대 3대 3대 1 패턴을 예상을 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값들을 그 해당되는 것들을 늘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숫자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숫자를 비교했을 때 거기서 나타난 그러면 9대 3대 3대 1에서 얼만큼 벗어나야 얘를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느냐 아니면 독립유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라는 거는 통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카이 제곱 검정이죠.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으로 어떻게 이들의 독립 또는 연관 여부를 판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 받은 맥클린톡이 여기 나오는데요. 크레이턴과 맥클린톡이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 염색체를 관찰하고 실질적으로 그 교차에 의해서 염색체들이 이렇게 변형이 된 거를 눈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그 표현형이 직접적으로 발현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차에 의한 유전자 재조합이 이들의 표현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연관과 교차 사이의 관계를 증명을 한 것이죠. 그 실험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해 볼게요. 자, 같은 염색체상의 유전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얘들은 거의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왜냐하면 유전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 염색체 내에서는 반드시 교차라는 게 발생해요. 교차가 안 되는 염색체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교차하겠죠. 그래서 염색체 이쪽 끝하고 저쪽 끝에 있는 유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교차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두 염색체들이 두 유전자들이 세트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리컴비넌트 재조합형 이 염색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많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이들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교차가 일어날 확률은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차의 결과 그 리커미넌트 타입이 만들어지고요. 교차가 없다고 하면 원래 부모가 갖고 있었던 그 염색체 타입을 그대로 그 염색체 조합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non-recombinant 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교차가 발생한다고 하면 자 교차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아니라 비자매 염색 분체 사이에서 상동 염색체인 비자매 염색 분체 사이에서 유전자 이 DNA의 조각들을 서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환함으로써 그 안에서 이제 조각들이 서로 맞바꿔지니까 유전적으로 재조합이 발생합니다. 재조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genetic recombination, 유전자 재조합이 발생해서 새로운 그 조합의 염색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하필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되면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유전자들도 자리를 바꾸게 되면서 리커미넌트 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보라색, 그다음에 파란색 각각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밑에 이제 자손들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개체가 만들어내는 생식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감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그냥 교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똑똑 잘라가지고 4개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죠?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그래서 그 원래 이 사람이 물려받았던 부모의 염색체 그 조합을 그대로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됩니다.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요. 교차가 없다면 그렇고요. 자, 교차가 있다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됐죠. 자, 비자매 염색 분체 보라색과 파란색 사이에서 교차가 발생한 거예요. 교차가 발생하면 지금 여기 그 시스터 크로마티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중심으로 서로 파란색과 보라색이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라지 B 대신에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대신에 라지 A, 스몰 b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딸세포들, 이 생식세포는 서로 다른 조합을 갖게 되는 이런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모간의 실험이 나왔는데 모간 역시 초파리 가지고 한 실험입니다. 모간도 역시 이 초파리를 통해 가지고 최초로 연관을 증명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봤느냐? 이 초파리의 여러 특징들이 있겠죠. 이 모간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상에 있는 유전 형질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몸 채색이 있어요. 바디 컬러, 그 다음에 아이 컬러, 눈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윙 랭스, 날개의 길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 세 개의 그 표현형을 좌우하는 유전자들을 X 염색체상에 있는 것들을 보았죠. 그래서 그 세 개를 각각 YWM이라고 이렇게 넣고요.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플러스가 있으면 와일드 타입, 그 다음에 플러스가 없으면 뮤탄트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 타입의 눈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뮤탄트는 흰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와일드 타입의 몸 색깔은 약간 이 채색은 약간 그 회색빛이 나는데 얘는 약간 누런빛이 나죠. 와일드 타입의 날개 길이는 좀 긴 편인 것 같은데 이 뮤탄트 타입 같은 경우는 좀 짧은 그런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교배시키는데 자, 이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자, X 염색체의 와일드 타입으로 구성된 수컷이 되어 있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 X 염색체에 전부 다 그 뮤탄트 타입으로 된 것만 호모자이거트로 만들어놔요.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죠. 그래서 둘을 교배시켜서 F1을 얻게 되면 F1의 암컷과 수컷들이 나타나겠죠. 그럼 F1 암컷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게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를 받았으니까 자, 헤테로로 X 헤테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와일드 타입 표현형만 나타낼 것입니다. 암컷들은 모두 다 동일해요. 그죠? 자, 이 암컷하고 수컷 중에는 수컷들은 모두 다 엄마한테서 X를 받기 때문에 모두 다 뮤탄트 타입을, 뮤탄트의 표현형을 나타내는 수컷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 암컷과 수컷을 자외교배시켜서 그 다음 세대를 얻게 되면 원래는 저 색들이
9대 3대 3대 1보다 좀 더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봤더니 원래 그레이 바디, 레드 아이, 롱 윙을 갖고 있는 즉 부모 염색체 중에 한 세트죠. 그 다음에 옐로우 바디, 화이트 아이, 미니어처 윙 또 부모의 한 세트예요. 이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제일 많았어요. 439, 365. 그래서 이 암컷들을 우리가 주로 관찰하는데 왜 암컷을 관찰하냐면 왜냐면 수컷은요 자식한테 이 X를 넘겨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수컷이 가지고 있는 X에서는 없죠. 왜냐면 얘는 X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차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암컷은 X를 2개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걸 헤테로를 갖고 있죠. 헤테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교차를 하게 되면 이 교차의 표현형들이 즉 암컷에 나타나는 이 다음 세대의 암컷 또는 수컷이 나타나는 표현형들이 바로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교차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부모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이 X 염색체가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X의 와일드 타입 유전자로만 돼 있는 X하고 뮤턴트 타입 유전자로 돼 있는 X가 섞여서 원래는 예상대로라고 하면 얘들이 이제 자유롭게 섞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원래 이들의 물려받았던 염색체의 조합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염색체 같은 그 염색체상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하나의 단위로서 이렇게 움직여서 유전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갖고 있던 형질이 가장 흔해요. 하지만 역시 어려운 점은 이 중에서도 일부는 지네틱 리컴비네이션, 즉 유전자 재조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물학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항상 예외죠. 역시 항상 연관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교차가 일어나서 나타나게 돼요. 자, 저런 이제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의 거리를 대략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전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리컴비네이션이 잘 일어나겠죠. 가까우면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멀고 가까운 것들을 바로 이런 이 지네틱 리컴비네이션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들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것들 있죠? 3개를 하니까 너무 복잡해. 그냥 2개씩 해보자고요. 2개씩 하면 원래 9대 3대 3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레이 바디, 레드 아이가 원래 퍼렌탈 타입, 부모가 갖고 있던 형태고요. 옐로우 바디, 화이트 아이도 부모가 갖고 있던 타입이에요.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재조합이 일어나는 것, 즉 그레이 바디, 화이트 아이 또는 옐로우 바디, 레드 아이 애들의 재조합형이 적은 수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세요. 레드 아이, 노멀 윙, 화이트 아이, 미니어처 윙이 얘들이 원래 부모가 갖고 있던 조합인데 이것들의 이 리컴비넌트 타입은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 위에 거보단 덜 차이가 나죠?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레드 아이하고 노멀 윙 사이의 거리가 멀겠어요? 옐로우 바디 몸 색깔하고 눈 색깔 사이 유전자가 멀겠어요? 눈 색깔하고 날개 모양 사이의 거리가 멀겠어요? 아래 거가 멀죠? 그러면 위에 거는 두 개가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고 아래 거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모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설명했냐면 자, 모간 같은 경우는 이 젠슨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했던 것 키아스마타를 이제 현미경으로 1909년 관찰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 키아스마타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유전자들의 재조합돼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크로싱 오버가 곧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어떤 데이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략.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지금 YW 뭐 이렇게 돼 있죠. 크로싱 오버가 안 일어나는 경우, 그다음 크로싱 오버가 일어나는 경우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모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유전자들이 모두 다 X 염색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컷들이 갖고 있는 이 상동 염색체 X 사이에서 서로 교차가 일어나서
새로운 조합의 새로운 대립전자의 조합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얼마만큼 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지는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어요. 지금 설명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유전자 교차가 많이 발생하고 잘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컨비넌트 타입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너무 쉽죠? 다 아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아까 봤던 데이터로 보니까 자, 이 Y하고 W 사이에는 아까 리컨비넌트 별로 없었죠. 굉장히 적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W와 M 사이에는 멀리 나타난 걸 봐서는 이런 식의 배열을 지금 우리가 염두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교차가 일어나는 경우, 그 교차가 이제 두 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교차가 한 번 일어나는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교차가 한 번, 즉 W와 그 M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약 400일, 또 그 반대쪽으로 나온 것들이 약 317 정도 되고요. 또 이제 가끔 보면은 교차가 두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1, 0으로 매우 적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더블 크로스오버, 우리가 유전자 3개가 있으면 그 여기서도 유전자 교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서 유전자 교차가 일어나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실질적으로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여기 교차 확률, 여기 교차 확률을 곱하니까 그것도 낮고요. 알지 못하는 이유지만 한번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면 교차를 주변 부분에 억제를 한대요. 억제를.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더블 크로스오버가 잘 일어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어나긴 일어나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도대체 9대 3대 3대 1이면 우리가 예상되는 그게 있죠. 독립일 때 9대 3대 3대 1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얻은 데이터가 과연 두 유전자가 독립이냐 아니냐. 항상 그렇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얻게 되면요. 그게 항상 우리 예상 깔끔하게 9대 3대 3대 1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뭐 조금 거기서 벗어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벗어나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검정할 때 카이 제곱 검정을 썼었어요. 그래서 두 데이터 세트를 비교하는 것이죠. 9대 3대 3대 1, 즉 우리가 이 두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유전된다고, 독립 유전에 의해서 유전된다고 봤을 때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그런 패턴 값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찰한 값, 이 두 값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두 값의 차이가 굉장히 유의하다고 하면 우리가 관찰한 값은 독립 유전인가요? 교차인가요? 독립 유전인가요? 연관인가요? 독립 유전 값이랑 내가 지금 관찰한 값이랑 두 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그러면 내가 지금 관찰하는 값이 독립 유전이에요? 연관이에요? 연관이죠. 그렇죠. 기억 안 나요? 유의한 차이야. 그러니까 원래 독립 유전 값이랑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독립 유전이야. 하지만 독립 유전이랑 너무 차이가 나. 그러면 얘는 연관인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카이 제곱 검정은 그런 두 데이터 세트를 비교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통계 방법. 먼저 우리가 이 가설을 제시를 합니다. 자, 가설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가설이라고 하면 여기서 독립 유전이죠. 두 유전자는 독립 유전한다. 이 가설이에요. 가설. 그렇다고 하면 자, 독립 유전한다라고 하는 게 그 가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가설을 받아들인다든지 기각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겠죠. 두 번째, 그 가설에 입각해서 예측되는 값들을 만들어 봅니다. 예측되는 값.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지금 F1 피메일과 F2 피메일, F1 피메일과 F1 메일이 있었는데 이 둘을 교배시켰어요. 얘들의 염색체 YW만 지금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 Y 같은 그 F1 피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 YW 네 가지 조합이 존재할 수 있죠. 이렇게 얘들 사이 연관이 없다고 하면 Y 플러스 W 플러스 이렇게 네 가지 조합. 그래서 네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이 8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값들을 예상값과 그 다음에 그 관찰값들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여기는 지금 관찰값들이 되는 거예요. 이 관찰값을 가지고 9대 3대 3대 1에서 예상되는 값이랑 비교해가지고 자 관찰값 빼기 예상값, 관찰값 빼기 예상값 이걸 우리가 그걸 나누기 관찰값으로 빼주면은 예상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것들 다 더해주면 우리가 카이 제곱이라고 해요. 카이 제곱. 그래서 1159 빼기 551, 17 빼기 551 뭐 이렇게 제곱해서 쭉 나눠준 것들 다 합쳤더니 자 카이 제곱값이 2109.8이 나왔어요. 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관찰값하고 예상값이 차이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많이 크다는 뜻이죠. 둘 차이가 없으면요, 분자가 다 0이 돼요. 0에 가까워져요. 매우 작은 값이 나타나네요. 그런데 관찰값과 예상값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는 2100 정도라고 하면요. 안 봐도 뻔한데 그래도 이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 지금 우리가 얻은 그 카이 제곱값을 표에 넣어가지고 도대체 p-밸류, p-값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에요. 자 전에도 이 카이 제곱 검정을 할 때 자유도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자유도.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세트가 있어요. 그 예상값. 그러니까 리컨비넌트 아니면 넌 리컨비넌트예요. 하나가 결정되면 하나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두 값이 넌 리컨비넌트, 리컨비넌트.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는 하나를 빼서 1이죠.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 자유도가 1일 때, 자 디그리 프리덤이 자유도가 1일 때 아까 봤던 2000 얼마면은 여기 지금 이 표에 보이지 않아요. 카이 제곱 값이 저쪽에 있죠. 0.00000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 오른쪽 어디엔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p-밸류가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자, p-밸류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임준 학생 기억나요? 네? p-밸류? 뭔데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억 안 나죠? 기억이 나는데 설명 못 하겠죠? 알겠어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p-밸류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저 자료를 얻었어요.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정말 우연히 얻을 확률이에요. 그런 데이터를. 원래 가설이 맞는데 내가 그 데이터를 우연히 얻을 확률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0.00000 얼마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값을 우연이라도 얻을 확률은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두 유전자가 독립 유전을 했을 때 저렇게 자손들이 나올 확률이 우연이라도 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나올 확률이 낮다라고 하면 어떤 뜻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자 예를 들어 이제 p-밸류가 예를 들어 0. p-밸류가 어딨냐? p-밸류가 예를 들어 굉장히 높아요. 9다, 0.99다. 그런 얘기는 그 값을 얻을 확률이 그 값을 우연히 얻을 확률이 99%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보세요 여기 카이 제곱값이 0.000157이라는 얘기는 두 지금 관찰값하고 예상값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값이 매우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우연이라도 이 관찰값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설을 세운 독립유전한다. 두 유전자는 이거가 받아들여지겠어요? 기각되겠어요? 기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유전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hypothesis is rejected 기각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두 유전자는 연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카이 제곱 검정 같은 것도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크라이튼과 바바라 맥클린톡이 이제 옛날에 연구를 했어요. 이 맥클린톡은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 전위 인자를 관찰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옥수수 너무 잘 아시죠? 자,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엄청나게 그 고차원적인 그런 뭐 분자생물학적 실험을 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했어요. 염색체를, 옥수수 염색체를. 그리고 역시 이 관찰도 현미경을 통해 관찰합니다. 자,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되게 특이하게 생긴 염색체가 있거든요. 애들이 보니까 그런 특이하게 생긴 염색체 사이에 나타나는 그 패턴하고 얘들이 나타나는 그 표현의 패턴들이 일치한다는 걸 보였어요.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정상적인 옥수수의 9번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상이라고 써있죠. 노란색으로 정상. 근데 이제 abnormal chromosome 9이 이렇게 생겼어요. abnormal chromosome 9은 뭐냐면 자, 8번 염색체에서 트랜스로케이션, 전자가 되는 이렇게 여기가 길어졌죠? 이 짧은 팔이 더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긴 팔 끝에 뭉툭하게 이런 노브가 존재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9번 염색체지만 딱 보면 아, 이거는 이상한 애들. 얘는 정상적인 애. 쉽게 현미경으로 구분이 되죠.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찰한 염색체 말고 표현 용어는 뭐가 있냐면 커널, 우리가 이 옥수수 알갱이의 커널이라고 하는데 이 알갱이 색깔이 있어요. 색깔. 그래서 색깔이 없는 거하고 색깔이 있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옥수수 이렇게 먹어보면 검게 되어 있는 옥수수들 본 적 있죠? 검게 그런 것들은 색깔이 있는 것이고 그냥 옥수수 노란색 이런 것들은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 있고 없고 그 유전자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9번 염색체. 이 C라고 하는 유전자. 컬러드가 5성이고 스몰 c가 컬러리스가 열성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뭘 봤냐면 엔도스펌, 배젖의 그 질감을 봤어요. 배젖은 뭐예요? 그냥 옥수수 알갱이 안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옥수수의 배젖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옥수수의 배젖이 미국에서 옥수수를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옥수수는 굉장히 그 딱딱하고요. 미국 옥수수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스타치 엔도스펌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미국 같은 그런 그 옥수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좀 그 이 전분이 들어있고 왁시라고 하는 거는 반짝반짝 빈 딱딱한 애들 있죠. 이렇게 뭐 이 씹으면 막 이빨 나갈 것 같은 딱딱한 그런 애들이 되겠어요. 얘가 열성, 얘가 우성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질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이 유전자들이 바로 9번 염색체에 있었고요. 이 C와 라지 C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C는 이 농암의 뒤쪽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WX 유전자는 바로 이 센트로미어 근처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얘들이 예를 들어 크로싱 오버가 일어나면 염색체가 여기서 이제 중간에 C와 WX 사이 크로싱 오버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염색체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크로싱 오버가 일어나지 않은 거하고 일어난 거하고 현미경을 보게 되면 염색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아래 거 염색체를 보세요. 아래 거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몰 c, 라지 wx, 라지 c, 스몰 wx가 한 염색체 세트인데 아래 거 보면은 스몰 c, 스몰 wx, 라지 c, 라지 wx가 같은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 거죠. 실질적으로 얘들 사이에 교차가 일어난 표현형 나타나는 애들 있잖아요. 교차 표현형 나타나는 애들 보니까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 C와 WX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나서 염색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각각 이제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런 교차에 의해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현미경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얘들 사이의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DNA가 물리적으로 서로 교환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눈 빠지게 현미경을 봤을지 정말 그들의 노고에 정말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텍스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non-recombinant 타입은 이거 아니면 이거, recombinant 타입은 이거 아니면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원래 이제 non-recombinant 타입 요것들이 가장 흔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 recombinant 타입이 드물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제 이런 특성들 크로싱 오버가 잘 일어난다? 멀리 있다는 것이죠. 유전자 재조합이 잘 일어난다? 멀리 있어요. 별로 안 일어난다? 가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은
유전자, 염색체 위에 이 유전자와 유전자, 이 유전자들의 상대적인 거리를 우리가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상에서 그 유전자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 이걸 우리가 지네틱 매핑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지도 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지네틱 매핑이 유용하냐?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쓸데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새로운 방식. 지놈 시퀀싱 얻으면은 그리고 지놈 시퀀싱 얻어가지고 해당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아니까 지금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유전학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했어요. 왜 그러면 이런 지네틱 매핑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 지네틱 매핑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유전자 사이의 순서, 그 다음에 유전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네틱 매핑은 진 매핑 또는 크로모존 매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염색체상에, 동일 염색체상에 연관된 유전자의 순서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그 초파리일 거예요. 초파리 유전자들의 지금 염색체상의 순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형들이 지금 표현 나와 있죠. 뮤탄트 타입과 Y 타입의 그것들을 나란히 넣어놓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뮤탄트 타입의 그 표현형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유전자의 이름을. 그래서 뭐 그레이 바디라고 안 하고 블랙 바디라고 얘기하고 퍼플라이 아까 봤던 퍼플라이도 있었죠. 퍼플라이 아까 안 봤었나? 그다음에 에보니 바디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바디 색깔 결정하는 것도 많네요. 자, 그런데 유전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실질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그 표현형으로 안 드러나는 유전자들은 이 사이사이 어디에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 표현형으로 드러나서 교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표현형들을 이건 교배 실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수히 많이 교배를 시켜야만 이런 그 이들 사이 유전자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유용하냐? 먼저 어떤 종의 유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유전체요. 1번 염색체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다. 2번에는 뭐가 있다. 이런 걸 이해할 때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전자를 클로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유전자가 1번 염색체상에 있으니까 1번 염색체를 잘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 그 유전자를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적 유전 관계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질병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무슨 X 염색상의 어떤 질병과 뭐가 굉장히 연관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그 질병들을 쉽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농업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 교배라고 하죠. Selective breeding. 그래서 이 품종 개량을 할 때 선택을 교배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전자들이 얘가 그런 우리가 바람직한 표현형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뭐 그런 공기만 들이마셔도 살찌는 그런 표현이 너무 좋겠지만 그런 표현형이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교배시키면 걔들 유전자 염색체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보통 이런 유전자 지도 같은 경우에는 리커미네이션 어널리시스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이런 이 재조합 분석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 재조합 분석을 통해서 많이 얻어왔었어요. 지금은 뭐 유전체 서열을 직접 구하는 방식은 없기 때문에 이건 22장에서 다룰 거예요. 그걸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방식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품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계속 교배시키고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다고 모든 유전자를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